너무 황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줄이십시오. 그럼 환자들은 그 의사 말을 또 믿고 줄여요. 또 다시 우리는 또 리셋을 해야 돼요, 그걸. 이거는 과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외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균형을 잡고 가야 돼요. 요새 흔히 유산균 많이 드시죠? 네. 다른 약하고 같이 안 먹었어요. 유산균하고만 먹었어요.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갑상선 바로 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빅브라더 장항수 교수님,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마무리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갑상선암은 복잡한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수술만 해서는 끝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맞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이 남았죠. 이제 사실은 이제 외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해요. 수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술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제 관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건가요? 오늘은 이제 치료와 관리 이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갑상선 호르몬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배웠잖아요.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호르몬이라는 건 잘 알겠는데 이거를 보충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하는 치료라고 하니까 이 호르몬이 어떤 치료 작용을 한다는 의미로 느껴지는데 맞나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지만 단순히 갑상선 자율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경로를 통해 조절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한 호르몬 제제는 여기 네모 상자 안에 프리티포 제제예요. 자, 그런데 이 약을 높게 유지하면서 몸속에 활동형 호르몬인 T3가 되는 것이죠. 이 둘의 농도가 높아지면 뇌하수체로 신호가 전달돼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즉 TSH 분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방식으로 조절되는 것입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프리 T4 제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T랑 TSH 이런 말 하셨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TSH는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터 호르몬. T라고 하는 게 다이로이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리 T4, 그 티록신이에요. 정확하게 T는. 티록신이라는 성분인데 저 형식으로 약을 만들어서 투여를 하면 몸에 들어가 활동형으로 바뀌고 이 두 가지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미 너무 갑상 호르몬이 많다 이런 그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면 굳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갑상선을 자극해서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정상 갑상선 조직도 활성화시키지만 암세포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TSH가 높은 상태,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점점 암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결국 잔존암을 성장시켜서 재발과 전이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대한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재발 위험도가 높거나 잔존암 조직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 TSH 억제만 잘 해줘도 재발이나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요법은 TSH 즉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는 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효과를 확실하게 보려면 이 TSH를 정말 확실하게 억제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암만 보면 맞죠. 네. 그 말이 맞는데 몸이 견뎌야지. 그러니까 너무 기능 항진이 되어 있는 상태를 못 견디니까 일본에 사람들 많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외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균형을 잡고 가야 돼요. 적절하게 기능 항진이 되어 있지만 몸에 무리도 덜 오는 상태여야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모든 갑상선암에서 다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치료는 분화갑상선일 경우 그리고 저분화 일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전 시간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가능한 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은 모두 갑상선 호르몬 요법에 적응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어둡게 칠해진 부분이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군이 되겠죠. 근데 같은 갑상선암 환자들인데 어떤 환자들은 치료할 수 있고 어떤 환자들은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갑상선 암세포도 원래 갑상선이 갖고 있는 특징,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보존하고 있는 암들에서는 그러니까 흡수가 되니까 그 약을 쓸 수 있죠. 근데 흡수를 안 하는 암세포들한테는 이걸 아무리 줘봤자
우리가 힘만 들고 몸만 망가지지 암세포 효과가 없다는 거죠. 요오드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리셉터라는 걸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용체가 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포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것과 반대로 뭐 체중이나 개인별 체질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치료는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치료인데 중간위험군과 저위험군 환자에서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사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TSH를 얼마나 억제할 것인가는 위험군에 따라 조금 틀리겠죠. 고위험군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좋고 그 외 환자들은 조금 느슨한 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정확한 화가 추적 관찰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하고 보면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안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그건 뭐 자기가 몸이 힘드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위험한 건 이제 어정쩡하게 아는 의사들이에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이 그냥 정상 레벨만 아는 거예요. 정상 레벨에 벗어나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꾸 뭐 환자한테 약 줄여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우리 환자들을 보면 이 약을 먹게 되는 이 용량을 결정하게 되는 건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 오면서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면서 조절해서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오면 정말 화나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약이 반감기가 조금 긴 약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이걸 정상 위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위치까지 회복시켜 놓는데 뭐 짧게는 2-3달이 걸리고요. 6달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거죠. 저희 채널 애청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전 믿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같이 추적 관찰을 해왔고 자기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분과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장학성 쌤이 약간 좀 흥분을 하시고 좀 화가 많이 나셨는데 환자분들은 이제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데 그쵸. 저희가 수술한 후에 약 항진을 만들어 놓은 상태를 그냥 일반 내과 의사들이나 가정의과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은 너무 항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줄이십시오. 그럼 환자들은 그 의사 말을 또 믿고 줄여요. 또 다시 우리는 또 리셋을 해야 돼요, 그걸.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항진을 해놓은 상태예요, 수술 후에. 근데 다른 데 진료를 갔어요. 그러면 미리 제가 저는 갑상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살짝 항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미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약을 먹고 있고 나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나는 이런 목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알려주고 그래서 피검사가 이렇게 나온다. 그걸 말을 해야죠. 근데 그걸 또 내 말이 맞으니 내 말 들으세요 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라서 그런 의사한테 안 가면 됩니다. 하여튼 뭐 나머지도 알아보면요. 수술 후 초반에는 좀 더 강하게 약을 유지하는 것을 더 유리합니다. 10년, 20년 지나서 조금 목표를 하향 조절하게 되는데 고령이 되면 약의 용량을 줄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기저질환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데 신지로이드라는 이 약은 신계 항진을 유발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두근거린다던가 하면 주치의랑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치는 약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명심할 거는 갑상선 전절제를 받았다 하면 자신이 거의 100% 고위험군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으면 골다공증이 더 유발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꼭 맞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갑상선 약 먹어요? 그러면 이거 골다공증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한다는데 그건 아니고 골다공증은 굉장히 복잡한 질환입니다. 여성 호르몬, 비타민 D, 칼슘, 뭐 부갑상선 기능, 신장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단백질까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있는 경우에는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조금 높아진다. 정확한 표현은 좀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언제까지나 기능 항진을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분명히 이런 하나의 위험 인자인 건 맞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능 항진을 시키는 목표치를 약간 하향 조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게 되는데 기능 항진이 몇 번이나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듯이 불리한 경우에는 이제 하여튼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불리한 건 많은데 뭔가 유리한 건 뭐가 없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 빠지는데 효과 있나? 뭐 이런 그때 했는데 위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리한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무기이지만 현명하게 써야 되는 무기입니다. 다른 효과가 있었다면 사실 이미 다른 약에 쓰였겠죠, 이 성분들이. 그런 게 없었던 걸 보니까 그게 없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갑상선 호르몬 약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지. 약하면 그냥 식후 30분 이런 게 그냥 딱 써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약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 약은 하루에 한 번 혹은 용량이 많을 땐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먹는 방식을 쓰는데요. 일단 식전에 먹는 걸 권유해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다른 약하고 동시에 먹게 되면 흡수율을 따져보면 굉장히 다른 약에 비해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환자들한테 눈 뜨자마자 공복에 드시고 1시간 공복 유지하세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먹고 뭐 샤워하고 식사 준비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니까 그게 가장 좋다고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권유하는 건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 일정하기 때문인데, 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시간으로 뭐 정하면 되겠죠. 단 식사와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을 두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이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저 미국 가는데 늘 한국 시간 7시에 먹었던 약을 미국에서도 그렇게 맞춰서 먹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걸 공복과 먹고 난 다음에 공복 시간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약들은 같이 먹어도 되는데 이 약은 흡수를 방해하는 약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얘만 드시라고 말을 해요. 특히 흡수를 방해하는 제제들이 철분, 칼슘 제제 같은 것들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위벽을 보호하는 제산제 같은 것도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요새 흔히 유산균 많이 드시죠? 네. 다른 약하고 같이 안 먹었어요. 유산균하고만 먹었어요.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흡수를 방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구피임약을 드실 때도 갑상선 약을 좀 높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꾸준히 먹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서 다 알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노력보다 그냥 의사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제가 지금 추천하는 방식은 무조건 일어나서 단독으로 다른 약하고 훨씬 시간을 띄워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 없던가요? 제가 저 녹차랑 같이 먹었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에 맹물과 약을 먹고 그다음에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보리차는 어때요?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생수로 하고만. 되게 스트릭트한 의사인데. 네. 저는 저 우유랑 뭐 유산균 이런 거랑만 먹지 않으면 뭐 괜찮다. 그리고 저는 혈압약하고도 같이 먹어도 괜찮다. 제 경험은 혈압약을 주는 의사가 싫어할 수는 있으나 나는 보니 별로 문제 없더라.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래를 보는데 너무 괜찮던 사람이 쭉 유지가 되던 사람이 막 흔들려서 와요. 특히 이제 호르몬 레벨이 뚝 떨어져서 오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뭐를 물을까요? 체중이 늘었냐? 두 번째, 약 빼먹지 않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 평소와 다르게 뭔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있느냐? 뭐 약이라든지 뭐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 먹느냐 하는데 보통 1, 2번에서 다 걸려요. 근데 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무시 못할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꼭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요새 뭐를 먹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그걸 먹고 있는데도 피 검사가 좋다 이러면 그건 괜찮은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약을 안 먹고 오면 갑상선이 없는 사람들은 프리T4 농도가 한 0.2가 떨어져요. 이럴 땐 약을 높여야 되나를 고민할 때가 있는 거죠. 아, 신지로이드 먹으면서 자꾸 살이 쪄요. 이 약의 작용이 살 찌우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기능 항진이 있으면 에너지가 열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살이 빠져야지 정상이에요. 아이쿠. 네.